단재 신채호 조선 상고사의 붓, 꺾이지 않은 뼈가 되다. 제1장. 프롤로그. 꼿꼿이 서서 세수하는 남자. 만주 어딘가 1910년대 어느 겨울 아침, 살을 애는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작은 방. 찬물이 담긴 대야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세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남자는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습니다. 꼿꼿이 선 채로 손으로 물을 퍼올려 얼굴에 끼얹습니다. 옷소매가 젖고 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도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세수를 하십니까?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고개를 숙이면 동방의 하늘을 바라볼 수 없지 않소. 이 한마디로 이 남자의 삶 전체가 설명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은 삶. 여러분, 세수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버릇이나 기이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일제에게, 세상 모든 불의에게 나는 단 한순간도 머리를 낮추지 않겠다는 온몸으로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평생 이 서약을 지켰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굶주림 앞에서도, 회유와 협박 앞에서도.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조선인이면서 조선의 호적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무호적자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바로 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호. 붓으로 제국에 맞서고 발로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 헤매고 끝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눈을 감은 그 생애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880년 충청도의 가을에 태어나다. 1880년 12월 8일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 지금의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신광식과 어머니 밀양 박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신채호. 호는 훗날 스스로 붙인 단재였습니다. 단재 신채호의 집안은 전통적인 유학자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신성우는 조선시대 유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학자였고 그 영향 아래 신채호는 어릴 때부터 사서삼경을 익히며 자랐습니다. 재능이 남달랐습니다. 8살에 이미 사서를 통독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신동이라 불렀고 할아버지는 이 손자에게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신채호가 태어난 1880년은 조선이 깊은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압력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지 이미 4년이 지났고 서양 열강들과의 통상 조약이 줄줄이 체결되던 때였습니다. 조선의 쇄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가 혼란과 함께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신채호가 자라는 동안 조선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성균관 박사, 천재의 증명. 신채호의 학문적 재능은 성균관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립대학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채호는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성균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채호는 단순히 전통 학문만을 익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한말의 격동 속에서 서양의 역사와 사상을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진화론, 민족주의,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흡수했습니다. 전통과 근대를 동시에 소화한 이 청년은 곧 조선에서 가장 예리한 시대 진단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능력이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전후의 일이었습니다.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던 그 절망의 시절에 신채호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붓이 조선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붓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단재 신채호 조선 상고사의 붓, 꺾이지 않은 뼈가 되다. 제2장. 천재 논설위원회 붓장안의 지피를 뒤흔들다. 1905년 가을 서울 종로. 신문 한 장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인쇄된 활자가 빼곡히 들어찬 그 종이를 읽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하나 굳어집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쥐고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것은 대한매일신보의 논설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설을 쓴 사람이 단재 신채호였습니다. 한 사람의 붓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가슴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신채호가 언론인으로서 활동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제국에 맞선 마지막 언론.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이 창간한 신문이었습니다. 이 신문이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영국인이 발행인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직접적인 검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조선 신문들이 일제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검열하고 있을 때 대한매일신보는 거의 유일하게 일제의 침략 야욕을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신채호가 이 신문의 논설위원으로 합류한 것은 190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논설들은 즉각 조선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날카롭고 명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붓으로 쓴 대포 신채호의 논설들. 신채호의 논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는 일제의 침략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선 민중에게 민족의식과 자긍심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향에서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일제가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낱낱이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그 논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예리했는지 일제 통감부의 관리들이 신채호의 논설을 읽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에서 그는 역사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신채호는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백 년간 중국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스스로를 작은 나라, 약한 민족으로 규정하는 데 익숙해진 것을 그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설 속에서 고구려의 광개 토대왕을 을지문덕을 이순신을 불러냈습니다. 을지문덕전과 이순신전 영웅을 깨우다. 신채호가 이 시기에 남긴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역사 인물 전기의 집필입니다. 1908년에 발표한 을지문덕전과 이순신전이 대표적입니다. 을지문덕전은 612년 살수 대첩에서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의 이야기입니다. 신채호는 이 책에서 을지문덕을 단순한 역사 속 인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선 민족 수호의 상징으로 되살려냈습니다. 조선이 일제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을지문덕이라는 역사 인물을 통해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전은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신채호는 이 책에서 이순신 장군의 삶을 치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무능한 조정과 부패한 지배층으로부터 홀로 나라를 지킨 민족의 영웅으로 이순신을 그렸습니다. 이 두 책은 당시 조선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민족의 영웅으로 깊이 기억하는 데에는 신채호의 이 작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국권, 피탈, 그리고 망명의 길. 그러나 시간은 신채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1910년 8월, 마침내 일제가 조선을 완전히 병합했습니다. 경술국치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도 위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채호는 결심했습니다. 일제의 치하에서 살지 않겠다고. 그는 1910년에 조선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품속에 붓 한 자루와 원고지 몇 장을 넣고 그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 망명길에서 신채호는 무엇을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만주 벌판에서의 고독하고 처절한 역사 추적의 여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단재 신채호 조선 상고사의 붓, 꺾이지 않은 뼈가 되다. 제3장. 만주 벌판의 고독한 추적자 빼앗긴 역사를 찾아 발을 딛다. 1910년대 만주 어딘가 끝이 보이지 않는 황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허허벌판을 가로질러 불어옵니다. 그 황야 한복판에 남루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걸어갑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 그 안에는 원고지와 먹물, 그리고 낡은 붓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흔적을 찾으러 갑니다. 단재 신채호의 만주 시절은
그 어떤 소설보다 극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재생이란 없다. 신채호가 망명 이후 만주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만주는 두 가지 의미에서 그에게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는 독립운동의 거점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살아있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채호에게 역사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역사는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재생이란 없다. 이 문장이 그의 모든 학문적 작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지배하면서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은 항상 외세에 의존해왔다고 했습니다. 조선인은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말들을 조선 사람들이 믿게 만들면 독립의지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일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채호는 이 음모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역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책 속의 역사가 아니라 땅 위에 남아있는 진짜 흔적들을 찾아서 굶주리며 헤맨 만주 벌판. 만주에서의 신채호의 생활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독립운동 단체의 지원이 있을 때는 그나마 나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돈 한 푼 없이 지내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며칠을 굶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성터와 비석을 찾아 답사를 다닐 때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얼어붙은 감자를 씹으며 하루 종일 황야를 걸었습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앞에서 이끼를 손으로 긁어내고 탁본을 떴습니다. 글씨 하나를 판독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채호는 이 탁본들과 현장 답사를 통해 조선 역사의 진실을 복원하려 했습니다. 고구려가 얼마나 광대한 땅을 지배했는지, 그 문명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었는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상고사의 탄생 호롱불 아래의 지필. 만주에서 신채호가 이루어 낸 학문적 작업의 정점은 조선 상고사입니다. 이 책은 신채호가 만주와 중국 각지를 전전하면서 작은 호롱불 아래에서, 때로는 추위에 손이 얼어 붓을 잡기 힘든 상황에서 써내려간 것입니다. 조선 상고사는 그 자체로 혁명적인 역사서였습니다. 신채호는 이 책에서 기존의 역사 서술 방식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종래의 조선 역사 서술은 중국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에서 조선을 어떻게 기술했는지가 기준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신채호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조선의 관점에서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문장이 바로 저 유명한 선언입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나와 나 아닌 것의 싸움. 자아와 타자의 충돌. 이 짧은 문장 속에 신채호의 역사 철학 전체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영만리에서 받은 편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채호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동안 조선에 두고 온 사람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1913년에 박자혜라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이후의 삶 대부분을 따로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부인은 조선에서, 그는 만주와 중국 각지를 떠돌면서 신채호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들이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들에서 그는 평소의 날카롭고 강경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아내를 걱정하고 자식을 보고 싶어 하고 고향 음식이 그립다고 적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 강인한 남자가 어두운 방에서 혼자 편지를 쓰면서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조선에서 신채호는 이미 요주의 인물이었고, 돌아간다는 것은 곧 체포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그 외로움을 붓으로, 그리고 굶주리면서도 계속 걸어 다니는 발걸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한 학자이자 망명 독립운동가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더 직접적이고 폭발적인 방법으로 일제에 맞서기를 요청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단재 신채호 조선 상고사의 붓. 꺾이지 않은 뼈가 되다. 제4장. 의열단의 심장이 되다. 조선혁명 선언의 폭발.
1922년 말 중국 상해 한 젊은 사내가 신채호를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신채호보다 한참 아래였지만 눈빛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원봉, 의열단의 단장이었습니다. 김원봉은 신채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의열단의 정신을 담은 선언문을 써주십시오. 신채호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의열단이란 무엇인가?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된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처음부터 무력 투쟁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일제의 주요 기관과 인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폭력 투쟁을 통해 일제를 약화시키고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것이 의열단의 노선이었습니다. 실제로 의열단원들은 수많은 의거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산경찰서, 폭탄투척, 조선총독부, 폭탄투척,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도쿄에서의 의거 등 목숨을 걸고 뛰어든 투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감한 투사들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 길을 가는지를 설명하는 세상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신채호와 의열단의 만남. 김원봉이 신채호를 찾아온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신채호는 이미 조선 독립운동 진영에서 독보적인 지식인이자 논객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이 갖는 무게와 설득력은 어느 누구도 따라오기 어려웠습니다. 이 만남에는 흥미로운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채호는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내에서 외교를 통해 독립을 이루려는 방식을 신채호는 근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환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일제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으니 오직 직접 투쟁만이 독립의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신념이 의열단의 노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신채호는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붓을 들었습니다. 조선혁명선언, 종이 위의 폭탄. 1923년에 완성된 조선혁명선언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강렬한 문장으로 꼽히는 문서입니다. 6,400여 자에 달하는 이 글은 서두부터 폭발적입니다. 신채호는 이 선언에서 먼저 일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합니다. 그는 일제를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외교적, 수사나 우회적 표현을 일체 배제하고 강도라는 두 글자로 일제의 본질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밖에 없다고. 신채호는 이 선언에서 당시 독립운동 진영 안에 있던 두 가지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외교론과 준비론이었습니다. 외교론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일본을 압박하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준비론은 우선 실력을 쌓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채호는 이 두 노선을 환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약한 민족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강도에게 빼앗긴 것을 돌려받을 실력을 쌓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것은 영원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민중이 직접 일어나 혁명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이것이 신채호의 논리였습니다. 의열단원들의 가슴속 폭탄이 되다. 조선혁명선언이 완성된 뒤 이 문서는 의열단원들 사이에서 성경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의거를 실행하기 전 의열단원들이 이 선언문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폭탄을 던지러 가기 전에 이 글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왜 죽는지를 아는 것, 자신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은 그것을 해주었습니다. 의열단원들에게 당신들이 옳다고, 당신들의 길이 맞다고, 그 길 끝에 조선의 독립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종이 위에 쓰인 글이 사람의 가슴속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신채호라는 인물이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의 핵심입니다. 총을 쏜 것도 폭탄을 던진 것도 아니지만 그의 붓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꽃 같은 투쟁가에게 드디어 제국의 손이 뻗쳐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그 체포와 감금, 그리고 끝내 꺾이지 않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단재 신채호 조선 상고사의 붓, 꺾이지 않은 뼈가 되다.
제5장 여순영무소의 혹한 끝내 고개 숙이지 않은 사형수. 1928년 5월 대만 기륭항. 항구의 부두가 분주합니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인부들, 오가는 배들. 그 분주함 속에서 한 남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채호. 죄목은 외국 위조 지환 소지 및 독립운동 자금 모집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채호의 자유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영 끝이었습니다. 체포의 경위, 무정부주의와 자금 모집. 신채호가 대만에서 체포된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1920년대 중반 그의 사상 변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채호는 무정부주의, 즉 아나키즘에 강한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국가 권력도, 어떤 형태의 지배, 질서도 인간을 억압한다는 무정부주의의 논리가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는 그의 기질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무정부주의 운동에 깊이 관여하게 된 신채호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 위조 지환을 활용한 자금 모집 계획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일로 대만에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일제는 오랫동안 신채호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가 대한매일신보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그의 이름은 일제 당국의 요주의 명단 최상단에 있었습니다. 그 신채호가 드디어 손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여순영무소 안중근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신채호는 재판을 거쳐 10년형을 선고받고 여순영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여순영무소. 이 이름을 들으면 한국인들의 가슴에는 즉각 다른 이름이 떠오릅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1910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순국한 바로 그 형무소에 신채호가 수감되었습니다. 신채호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같은 독방에서, 같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그는 안중근 의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순영무소의 환경은 극악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형편없는 식사,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수십 도까지 내려가는 만주의 혹한 속에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독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신채호의 건강은 수감 이후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호적 거부 나는 일제의 백성이 아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제는 신채호에게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조선인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전형서 한 장만 쓰면 가석방해 주겠다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채호는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조선을 떠난 뒤 단 한 번도 일제가 만든 조선의 호적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일제가 지배하는 조선의 국민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법적으로 아무 나라의 국민도 아닌 무호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제는 그 무호적 상태를 이용해 신채호를 압박했습니다. 호적에 이름을 올리면 적어도 법적인 신분이 생기고 가석방의 길이 열린다고. 거절하면 형무소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신채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채호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전해지는 그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일제가 만든 호적에 이름을 올릴 것 같으냐. 그는 무호적자로 남기를 택했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어느 나라의 백성도 아닌 채로 차가운 감방에서 죽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감방 안의 마지막 작업.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채호는 여순영무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선상고사의 집필을 계속했고 역사 연구와 관련된 글들을 써나갔습니다. 종이와 붓을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지인들의 도움으로 가끔씩 재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독방에서 영양실조와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망가져 가면서도 그는 글을 썼습니다. 내 몸은 이 감방에 가둘 수 있지만 내가 쓴 글은 가두지 못한다. 그 글이 언젠가 세상에 나가 조선 사람들의 손에 닿을 것이다. 신채호는 그 믿음으로 버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옳았습니다. 신채호가 여순영무소에서 쓴 글들, 특히 조선상고사는 그의 사후에 세상에 나와 한국 역사학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저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채호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단재 신채호 조선 상고사의 붓, 꺾이지 않은 뼈가 되다. 제6장 에필로그 영원히 꺾이지 않는 뼈. 아와 비아의 투쟁. 1936년 2월 21일 여순영 무소. 그날 아침 여순영 무소의 한 독방에서 한 남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뇌일혈이었습니다. 나이는 56. 8년간의 수감 생활이 남긴 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채호. 단재 선생은 그렇게 조국의 해방을 9년 앞두고 이역만리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꼿꼿했던 산에 신채호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뇌일혈로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독방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상황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형무소 측은 신채호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채호는 호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도 아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신채호의 시신은 아내 박자의 여사와 지인들의 노력으로 수습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는 만주 땅에 안장되었습니다. 고국 땅을 떠난 지 26년 만에 맞이한 죽음이었습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불멸의 문장. 신채호가 남긴 문장들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조선 상고사의 첫 문장입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는 나, 즉 주체를 말합니다. 비아는 나 아닌 것, 즉 타자를 말합니다. 역사란 주체가 타자와 싸워온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단순해 보이지만 대단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채호에게 역사는 이미 지나간 사건들의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1919년에도 1930년대에도 조선 민족이라는 아는 일제라는 비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 철학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신채호의 문장은 그 물음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단재 신채호가 한국 역사학에 남긴 것. 신채호의 학문적 업적은 그의 사후에 비로소 온전히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여순영 무소에서 쓴 조선상고사는 1931년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이후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한국 역사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공헌은 한국 역사학이 스스로의 관점을 갖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중국 중심 혹은 일제가 왜곡한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의 역사를 한국인의 눈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후 한국 역사학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당당하게 서술하고 연구하는 것도 그 출발점에 신채호가 있습니다. 신채호는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습니다. 늦은 인정이었지만 그의 삶이 남긴 의미는 훈장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재 신채호라는 한 인물의 생애를 걸어왔습니다. 성균관, 박사, 출신의 천재 청년이 논설위원이 되고 망명객이 되고 역사학자가 되고 혁명 선언문을 쓴 투사가 되고 그리고 차가운 감방에서 눈을 감기까지 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불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 신채호는 그 선택의 결과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무호적자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써낸 글들, 그가 세운 역사학의 토대, 그가 조선혁명 선언으로 불을 지핀 독립의 열망은 그의 몸이 차가워진 뒤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세수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던 그 남자가 평생 지킨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동방의 하늘을 바라보는 눈, 조선의 역사와 조선의 미래를 향한 시선. 그 시선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삶과 정신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디오북 조선 상고사의 붓, 꺾이지 않은 뼈가 되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